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빚 갚는 마음이라는 좀 흥미로운 관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랄까,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행동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맞아요. 상당히 독특한 관점이죠. 네, 특히 이 자료들은 전생이나 윤회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좀 깊게 탐구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나 선행을 할 때 이 관점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전생의 존재는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 믿는다면 이번 생을 빚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믿음의 영역이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 아프거나 손해보거나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걸로 전생의 빚을 좀 갚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재수없어가 아니라 삶의 부정적인 경험을 해석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해석의 틀이요. 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시도인 거죠. 물론 이건 개인의 믿음에 기반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반대로 좋은 일을 할 때도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좋은 일이요? 그건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언가를 돌려받으려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전생에 내가 진 빚을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베풀면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는 생각이나 보답을 바라는 마음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렇죠. 사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종종 실망으로 이어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서운하기도 하고. 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억울함이나 서운함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빚 갚는 마음은 그런 기대를 좀 내려놓게 함으로써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선행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다는 그런 분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모를 줄여주는 거네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또 다른 관점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복을 짓는다는 마음인데요. 복짓기. 네. 네, 다음 생을 위해서 복을 쌓는 것도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의 힘, 그러니까 복력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 복이 많은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언급되고요. 네, 맞습니다. 빚 갚기가 과거의 부채를 청산하는 약간 마이너스를 없애는 관점이라면 복짓기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자산을 쌓는 플러스를 만드는 관점으로 볼 수 있죠. 과거 청산 대 미래 투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두 가지 모두 현재 행동과 마음가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료는 복의 중요성을 꽤 강조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력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복력? 그게 단순히 운이 좋다는 걸 넘어서는 건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래요. 쌓은 복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힘이나 영향력으로 해석하는 거죠. 복력이 있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는 거군요. 네, 타인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떤 잠재력과 연결짓는 그런 시각인 거죠. 어제 저기는 이렇게 빚 갚는 마음과 복 짓는 마음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전생을 믿든 믿지 않던 간에요. 이런 생각들이 현재 우리가 겪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또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가고 우리 행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빚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 혹은 더 넓게 봐서 역사적 맥락으로 확장해 본다면 어떨까요? 사회적, 역사적 빚이요? 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갚아야 하고 또 미래 세대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쌓아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목표가 이거죠. 인간관계에서 무적이 되는 법. 그러니까 타인의 반응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요. 근데 자료들의 핵심 주장이 좀 뜻밖이더라고요. 타인에게 뭔가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데 있다. 어째서 기대를 버리는 게 관계에서 더 강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내 행복의 리모컨을 그냥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해주길 바라는 순간 내 감정은 외부 상황에 완전히 좌우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내 기분이 남한테 달려있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자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행복의 방향을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내부로 돌리라는 겁니다. 결국 내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 그게 뭐랄까 출발점이라는 거죠. 기대를 버리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건가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 혹시 있었나요? 핵심은 조건 없는 베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진짜 상관없이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신경 써주고 좋은 마음을 내는 거죠. 그냥 내가 만져요? 상대방 반응이랑 상관없이?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내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어떤 감정이에요. 타인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충만함이나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딱 쥐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반응이랑 내 감정을 이렇게 분리시킨다.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근데요, 이 방법이 나를 싫어하거나 막 비난하는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자료들은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해요? 아, 물론이죠. 그건 정말 어려운 과제죠. 네, 그래서 자료들이 제시하는 게 자각이라는 도구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역시 그들만의 생각, 그러니까 일종의 주관적인 신념이라는 틀 안에서 세상을 보고 또 나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정말 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일까? 아니면 혹시 저 사람의 필터를 거친 해석일 뿐일까?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고 실제 나와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오, 자료에 나온 비유가 딱 이거네요. 어떤 사람이 천재한테 야, 너 바보라고 놀리면 천재는 그냥 허허 웃어 넘기는데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같은 말을 들으면 엄청 화를 낸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비유가 진짜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우리는 외부의 말 그 자체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내 안에 이미 있던 어떤 믿음, 뭐 약점, 이런 걸 건드릴 때 아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고통의 진짜 근원은 타인의 비난이 아니라 네, 그 비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내 안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 이 통찰이 당신에게 중요할까요?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실마리를 주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아, 그럼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간관계에서 진짜 무적 상태라는 건 뭐 타인을 내 뜻대로 바꾸거나 그들의 인정을 막 갈구하는 게 아니네요, 전혀.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내 마음을 먼저 조건 없이 내어주고 동시에 타인의 주관적인 시선은 그냥 그들의 것일 뿐이다. 이렇게 분리해내는 능력, 여기서 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유독 크게 상처받는다면 어쩌면 그 비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내 안에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믿음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안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자료들은 기대 없이 베푸는 연습, 이것과 함께 타인의 시선은 그냥 하나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라는 걸 꾸준히 인식하는 연습, 이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가 내 안의 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약점들,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의 믿음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야말로 관계를 넘어서 진짜 내면의 평화로 가는 궁극적인 길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너머에 있는 당신이 스스로 더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여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성에 대한 탐닉을 넘어서는 법, 뭐 이런 주제에 대한 글입니다. 이게 성적인 생각이나 어떤 행위에 몰두하는 게요, 사실은 내면의 어떤 깊은 공허함, 아니면 외로움,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심리적인 통찰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왜 그 순간적인 쾌락이 근본적인 정서적 피로를 채워주지 못하는지, 그리고 진짜 연결, 또 자기 수용으로 가는 길은 뭘까?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그 성적 탐닉의 뿌리를 그냥 욕구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부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죠. 자료를 보면 뭐 타인과의 섹스든 아니면 혼자 하는 자위행위든 그런 성적인 것에 좀 집착할 때 사실은 우리 내면이 좀 공허하거나 외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욕망하고 사랑은 분명히 다른 거고 그 사랑이 없는 빈자리를 잠깐의 오르가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봤자 뭐 일시적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맞아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타인과의 어떤 친밀감. 아,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 이걸 그냥 순간적인 어떤 쾌락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내면의 그 빈 구멍은 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이 자료에서 특히 좀 날카롭게 보는 부분이 이성을 자신의 어떤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보는 태도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뭐 섹스를 목적으로 잘해준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서적이나 물질적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심지어 음란물 보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성의 몸을 이용해서 욕구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더라고요. 아, 그 도구적 태도. 이게 결국 관계를 해치죠. 당연히요. 상대방도 그걸 뭐랄까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거든요. 그럼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심지어 상대방한테 내가 특정 조건을 못 갖추면 버려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나 어쩌면 분노 같은 걸 줄 수도 있고요. 그럼 관계가 정말 힘들어지겠네요. 그럼 이 악순환을, 이걸 끊고 좀 건강한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뭔가 해결책도 제시하나요? 네, 제안합니다. 핵심은 사랑을 키우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로맨틱한 감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연민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성을 그냥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인간 존재다. 이렇게 대우하려는 어떤 의식적인 선택,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키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알아차림과 수용입니다. 알아차림과 수용이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어려운데요? 알아차림은요, 예를 들어 내 안에서 성욕 같은 게 확 올라올 때 그걸 나쁘다, 없애야 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 이런 욕구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수용은 그렇게 알아차린 감정들이 있잖아요. 성욕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깔린 어떤 공허함, 외로움, 사랑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까지도 거부하거나 막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연민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여주는 태도예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막 죄책감 가지면 오히려 내면 깊숙이 남아서 계속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군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회피하지 말고 비판 대신에 좀 따뜻하게 연민으로 받아주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뭐 이런 원리인가요? 정확합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감정이라는 게 억누르거나 외면할수록 오히려 잠재의식에 딱 박혀서 우리를 계속 괴롭힌대요. 근데 대신에 그냥 올라오는 걸 기꺼이 느끼고 경험해주되 비판이 아니라 연민으로 대하면 그 에너지 자체가 자연스럽게 소모돼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비단 성욕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예요. 핵심은 그거죠. 내면에서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지 내 욕망의 수단이 아니다. 이런 존중의 태도를 갖는 거고요. 와,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뭐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통찰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성적 탐닉을 넘어선다는 건 뭐랄까 쾌락만 쫓는 걸 넘어서서 자기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 그걸 통해서 진짜 연결, 내면의 평화 이런 걸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이 자료는 성적인 몰두가 사실 내면의 어떤 빈 곳,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걸 넘어서려면 타인을 도구로 보지 않고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고 또 자기 안에 성욕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죄책감 없이 연민으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판단 없이 자기 내면을 관찰하고 올라오는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순간적인 쾌락 추구를 넘어서는 길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여러분도 일상에서 무언가를 그게 사람이든 어떤 감정이든 아니면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혹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관점을 한번 바꿔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또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기대와 사랑인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 특히 분노 같은 거랑 어떻게 연결되고 또 사랑과는 어떤 관계인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대라는 걸 좀 더 잘 이해하고 그걸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을 같이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자료의 핵심 주장부터 짚어보죠. 분노는 좌절에서 오고 그 좌절은 바로 기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쵸? 뭔가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현실이랑 안 맞을 때 확 화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요. 네, 그 기대가 딱 좌절되면서 그게 분노나 어떤 원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은 내가 그때 사랑받았어야 했는데 이런 과거의 당위성에 매달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요. 그 생각 자체에 빠지기보다는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구나 하고 현재 내 생각,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차리는 거요? 네, 현실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냥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수용하는 태도. 그쵸? 이렇게 내 마음을 딱 보고 받아들일 때 그 상처가 좀 아물기 시작하고요. 해소되지 않은 그런 원망 같은 건 자료에서 말하는 놓아버림 기법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다룰 수 있다고 해요. 그냥 그 감정을 느끼고 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정말 관점을 확 바꾸는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쵸? 통제 바뀌죠. 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거 완전 내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적으로요. 보통은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행복해지고 채워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내가 사랑을 줄 때 그 좋은 게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네요. 이게 참 신기한데요? 네,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인 얘기만은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해나 연민,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요? 네,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세상도 나를 좀 더 좋게 대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울처럼요? 네, 그런 셈이죠. 물론 이렇게 되려면 먼저 내 안에 그런 오래된 감정들, 앙금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네. 혹은 그때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나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헤아려 보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교수님, 기대를 아예 없애고 사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뭔가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대를 하는 건데.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기대 없이 산다는 게 모든 걸 그냥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꼭 이렇게 되어야 해 하는 그런 단단한 생각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유연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에 가까워요. 적극적인 거죠. 유연함이군요. 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분노도 커지잖아요. 근데 이 기대를 조금씩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내려놨는데 감사함이 커진다니 이게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깊은 지혜죠. 기대치가 낮아지니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당연히 화낼 일도 줄어드는 거고요. 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네요. 기대가 분노랑 어떻게 연결되고 또 받는 사랑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주는 사랑을 선택했을 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결국 핵심은 내 감정이나 생각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삶의 불확실함 앞에서 기대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하는 연습인 것 같아요. 이걸 듣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들이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할지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 혹은 뭐 나 자신이나 과거의 누군가를 이해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내는 건 온전히 내 선택이고 그 혜택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면 오늘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나를 좀 실망시켰던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아주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작은 시도가 당신의 마음과 세상을 보는 눈에 어떤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조용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카르마 정화와 깨달음을 위한 심리 치유, 마음 공부 이 책을 좀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너무 의존하지는 않는 법. 이 책에 담긴 마음 공부 지혜를 통해서요. 건강한 인간관계,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참 타인에게 온기를 가지면서도 내 중심을 지키는 거. 이게 어려운 숙제 같아요. 이 책이 그런 점에서 좀 흥미로운 관점들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관계 문제를 결국 내 안에서 풀어가는 실마리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상대방을 볼 때요. 어떤 역할, 뭐 예를 들면 완벽한 부모나 이상적인 친구 이런 틀 말고요. 그냥 한 인간 존재로 보라는 조언이 있더라고요. 좀 불완전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렇게 보면 기대가 좀 줄고 자연스럽게 연민의 마음도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근데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꾸 상대방한테 역할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부모니까 이래야지, 친구니까 저래야지 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실망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역할보다 먼저 인간으로 본다는 건, 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까지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좀 받아들이는 태도인 거죠. 이것만 돼도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책에서 또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내 행복은 누구 책임이냐? 네. 답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오직 나만이 내 행복을 책임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나 뭐 외부 상황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이게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요. 맞아요. 늘 변하는 거에 내 행복을 걸면 뭐랄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진짜 마음의 평화는 바깥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어떤 중심, 그걸 찾는 데서 온다는 게 이 책의 좀 핵심적인 주장 같아요. 외부에서 뭘 채우려는 그 마음 자체가 원래 만족을 모르는 속성이 있다. 이 지적도 참 재밌었고요. 네.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 뭘 받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주려는 마음으로 만나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심지어 뭘 줄 때도 대가를 바라는 마음? 책에서는 덕 보려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걸 경계하라고 하고요. 솔직히 좀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비유가 나오는데 마치 전생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냥 대가 없이 줘라. 그러면 상대가 안 돌려줘도 덜 억울하다. 이런 설명은 약간 독특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그 비유가 좀 강하긴 한데 결국 관계를 어떤 거래처럼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내놔야지. 이런 계산적인 마음이 사실 관계를 되게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줄 때 관계도 나 자신도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의존하지 않으면서 따뜻함을 유지하는 거. 뭐 기대를 내려놓고 행복은 내 안에서 찾고 또 주려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그래도 차가운 사람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이해와 연민,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책에서는 다른 사람의 좀 문제적인 행동을 볼 때요. 그걸 저 사람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어리석음이나 무지 때문에 그렇다고 보라고 제안해요. 여기서 어리석음은 막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아, 네. 그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뭐랄까 지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잘 몰라서 혹은 그 사람이 아는 최선이 그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려는 거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너는 그렇게 봤구나 하는 태도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거.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런 이해가 깊어지면 비난하는 마음 대신에 좀 안쓰러운 마음, 즉 연민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하게 거리는 좀 유지하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은 잃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마음 공부의 지혜를 남한테 적용해서 막 가르치려 들거나 바꾸려 하기 전에 항상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네, 맞아요. 관계가 너무 힘들면 뭐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연민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외로운 문제도 나오는데 그것조차 꼭 다른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 안에 어떤 상처나 회피하려는 마음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와,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요. 결국 타인에게 따뜻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완벽하지 않은 그냥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좀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연민에서 나오는 거고, 또 건강하게 독립하는 건 내 행복은 내 책임이다. 이걸 딱 알고 과도한 기대를 좀 내려놓는 데서 시작하는 거네요. 결국 이 관계의 균형 잡기라는 게 끊임없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악이라고 해석하는 대신에 그 사람 나름의 어떤 어리석음이나 무지의 결과로 한번 바라본다면 당신의 감정이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시는 과정이 아마 당신만의 아주 깊이 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그 EFT 감정자유기법 가이드 있잖아요. 이걸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아, 네. EFT? 네, EFT. 그러니까 감정자유기법이 대체 뭐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핵심 원리와 과정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심리적 안정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어떤 교육 정보 차원이고요. 절대 뭐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점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가이드 설명을 보면요. EFT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랑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에너지 시스템이요? 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이 에너지 흐름에 뭐랄까? 좀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몸의 특정 지점, 이걸 경혈이라고도 하고 EFT에선 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타점들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면서 그 문제 감정을 말로 표현해요. 두드리면서 말로요? 네. 그러면 그 막혔던 에너지 흐름이 좀 조율되면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침 없는 침술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침 없는 침술.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 가이드 보니까 기분 과정에서 타점들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나오던데요. 뭐 정수리, 눈썹 안쪽 시작점, 눈 옆, 눈 밑, 코 밑, 인중, 턱, 쇄골 밑까지. 네, 맞아요. 대표적인 타점들이죠. 단축 버전은 9곳 정도 쓰고 좀 더 정식 버전은 뭐 16곳까지도 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타점 두드리기 전에 더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면서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아,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쩌면 EFT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내가 다루고 싶은 그 문제 상황 있잖아요. 그걸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순간으로 딱 특정하는 거예요. 하나의 순간이요. 네. 그냥 뭐 어릴 때 상처받았다. 이런 막연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소리쳤던 바로 그 순간처럼요.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을 마치 지금 다시 겪는 것처럼 1인칭 시점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뭐 분노나 두려움 같은 거요. 그리고 몸의 감각까지. 몸의 감각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겁다거나 아니면 뭐 목이 꽉 막힌 느낌이라거나 때로는 어떤 색깔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감정과 신체 감각의 강도를 0점에서 10점 가위로 점수를 매겨요. 이게 고통지수, SUDS 측정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냥 화났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을 딱 했을 때 느껴졌던 가슴 답답함 7점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거예요. 가이드에서도 이 1인칭 현재 시점 재경험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아마 그 감정과 연결된 우리 뇌의 신경회로에 직접 접근하는 열쇠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정말 접근 방식이 독특하네요.
그 다음은 수용 확원 단계라고 하던데요. 손날 부분을 두드리면서. 네, 맞아요. 손날 타점이라고 하죠. 거기를 두드리면서 비록 나는 아까 그 특정 순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 예를 들어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런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좀 진심으로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받아들인다는 말이 너무 거부감이 들면 표현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받아들이기를 선택합니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나를 이해합니다 또는 인정합니다 정도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아, 선택한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게 수용 확언을 하고 나서는 이제 아까 말한 그 타점들 있죠.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눈썹, 눈가, 눈밑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약 7번 정도씩 두드려요. 두드리면서는 뭘 하나요? 그때는 문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 그걸 연상어구라고 부르는데 그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그 두려움이었다면 그냥 이 두려움, 이 가슴 답답함, 그때 그 표정 이런 식으로요. 아, 그냥 그 단어만요? 네, 중요한 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느끼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렇군요. 가이드 보니까 뭐 어린 시절 트라우마 같은 거 다룰 때는 눈 운동이나 허밍 같은 걸 추가하는 뇌 조율 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에 쇄골 호흡 같은 것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네. 그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뇌조율 과정은 눈을 특정 방향으로 굴리거나 숫자를 세거나 허밍을 하면서 좌뇌 우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쇄골 호흡은 쇄골 밑 특정 지점을 문지르면서 심호흡하는 일종의 마무리 단계고요. 기본적인 EFT 세트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세트를 다 하고 나면 다시 고통 지수를 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0점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점수가 뭐 7점에서 4점 정도도 내려갔는데 감정 종류는 그대로 두려움이다. 그럼 어떡해요? 아, 그럴 때는 연상어구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두려움 또는 여전히 느껴지는 이 답답함처럼 아직도 여전히 같은 말을 붙여서 다시 한 세트를 진행해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내려가면요? 점수가 잘 안 내려가거나 변화가 없으면 몇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막연하게 문제를 잡았나? 좀 더 구체적인 순단으로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이 감정의 느낌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해 볼까? 뭐 예를 들어 가슴에 있는 이 회색 안개 같은 답답함 이런 식으로요. 아, 더 자세하게? 네, 혹은 이 감정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더 어릴 적 기억,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기억이 있는지 찾아서 그걸 먼저 다뤄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두려움이 아니라 갑자기 슬픔이 느껴지면요? 감정이 바뀌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감정의 종류가 바뀌면 그 바뀐 감정으로 새로 수용학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비록 나는 이 슬픔을 느끼지만 이렇게요. 그렇군요. 계속 따라가야 하네요? 네, 근데 그 0점의 기준이 생각보다 되게 엄격하던데요. 그냥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이게 아니라고. 네, 맞아요. 가이드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0점은 그냥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그 특정 순간을 일부러 떠올려봐도 아무런 감정적 동요나 신체적 반응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심지어 억지로 느껴보려고 해도 안 느껴지는 완전히 중립적이고 무덤덤한 상태를 말해요. 와, 무덤덤한 상태. 네. 그래서 0점인 것 같다 정도로는 안 되고 확실하게 0점이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0.1점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아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철저하네요. 또 재밌는 팁이 있었는데 만약에 EFT 이거 효과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면 그 불신 자체를 대상으로 먼저 EFT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비록 나는 이 방법이 효과 있을지 전혀 믿지 못하지만 이런 나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변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 그걸 2차적 이득이라고 하던데 그런 게 있으면 효과가 더딜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두통이 나으면 회사에 가야 하니까 무의식적으로는 낫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뭐 이런 거요. 정확합니다. 그런 무의식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그 저항감 자체를 수용학원에 넣어서 다루는 거예요. 비록 이 두통이 사라지면 출근해야 해서 솔직히 낫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런 나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그런 내면의 저항까지 다루는군요. 네, 그런 것까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루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공공장소 같은 데서는 손가락 마디나 손목 안쪽 같은 좀 눈에 덜 띄는 타점을 문지르거나 가볍게 두드리는 식으로 조용히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가이드 후반부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방법들도 소개되던데 이건 어떤 것들인가요? 간단하게만 좀 알려주세요. 네, 몇 가지가 더 소개되죠. 예를 들어 내적 평화 과정이라는 건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 목록을 쫙 만들어서 하나씩 꾸준히 EFT로 지워나가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이고요. 와, 목록을 만들어서요? 네. 그리고 영화관 기법이라는 건 아주 힘든 기억을 마치 영화관 스크린에 영화를 틀어놓고 보듯이 약간 거리를 두고 좀 더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이에요. 아, 영화처럼. 그렇죠. 특히 아주 강한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살금살금 접근법이라고 해서 그 기억의 핵심에 바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주변부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다루는 방식도 있고요. 살금살금. 이름이 재밌네요. 네. 마지막으로 옵티멀 EFT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타점을 아예 두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사랑이나 평화, 감삼 같은 아주 긍정적인 감정 상태나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감을 의도적으로 느끼면서 그 강력한 긍정 에너지로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녹여버리는 약간 명상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두드리지 않고 하는 것도 있군요. 신기하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EFT는 기본적으로 몸의 특정 타점들을 두드리면서요. 네. 문제의 그 특정 순간을, 이게 중요하죠. 1인칭 현재 시점으로 아주 생생하게 느끼면서 관련된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또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 감정의 강도, 고통지수가 그냥 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0점이 될 때까지 또 감정의 양상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계속 끈질기게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끈기가 좀 필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가 유독 강조했던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겠어요? 네. 이 가이드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특정 순간을 단순히 그냥 머리로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서요. 1인칭 시점에서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그 순간의 모든 감각과 느낌을 아주 생생하게 재경험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랬죠. 제 경험. 자, 그렇다면 이 EFT라는 기법 자체를 떠나서요. 이렇게 과거의 어떤 특정 순간에 그 감각적인 디테일 하나하나에 깊이 집중하고 그것을 현재에서 다시 느껴보는 이 행위 자체가 당신과 그 기억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 재경험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그 영향.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좌절감, 그리고 어쩌면 그 해독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입니다. 네. 혹시 막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아, 나는 왜 이럴까? 언제쯤 괜찮아질까? 뭐 이런 생각에 좀 지쳐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럼요, 많죠. 오늘 이 글이 어쩌면 그 마음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글을 쓰신 분이 스스로를 고집 세고 욕심 많고 또 성미 급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아, 네.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네, 남들보다 좀 잘하고 싶고 뒤처지는 건 정말 싫고 원하는 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뜻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해지는 그런 모습이요. 상당히 솔직하네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좀 볼 수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이분이 과거에 자신이 어떤 패턴을 반복했는지 먼저 짚어주시는데요. 네, 어떤 패턴이었나요? 목표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과정이 조금만 힘들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확 의욕에 꺾이는 거예요. 아, 열등감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열등감이랑 무력감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난 역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던 일을 그냥 중간에 놔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분이 그 원인을 뭐 환경 탓,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문제의 근원을 자기 안에서 찾아요. 그 통제 안 되는 욕심, 또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 낮은 자존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중심성, 여기서 찾더라고요. 자기 중심성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의 성공, 나 잘 되는 것, 나의 영달, 여기에만 너무 몰두했다는 거죠. 아하. 그렇다 보니까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지고
또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막 괴롭혔던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자기 분노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그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20대 후반에 진짜 하는 일마다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나 봐요. 네.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저 제가 실력을 잘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잘 쓰이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전과는. 네, 맞아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대요. 바로 이 부분이 이 글 전체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그 해독제가 등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해독제. 네, 저자는 그 자기중심성, 나한테만 향해 했던 그 집착을 버리고 이타성, 즉 다른 사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 이게 바로 자신의 갉아먹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치유하는 열쇠였다고 말하는 거죠. 이타성이요? 네, 그전까지 막 시달렸던 무기력함, 우울감, 조급함,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 좌절감,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요. 단순히 그냥 착한 마음을 갖자 이런 차원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이 마음의 전환 뒤에 감사함, 겸손함,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어떤 진정한 의욕이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현실의 문제들까지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결국 내 능력이나 존재의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이 경쟁사회의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글은 경쟁에서 오는 그 좌절감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나의 성공에 대한 집착,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으로 한번 돌려보는 건 어떨까 하고 말이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의 그 시선을 나의 성취에서 타인과 세상을 위한 기여로 조금만 옮겨본다면 매일 부딪히는 그 경쟁이라는 현실을 보는 당신의 관점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한번 담아가셔서 곱씹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적성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 직업을 직접 경험하면서 나에게 맞는 일이 뭘까 이걸 찾아 나섰던 한 분의 이야기예요. 그 경험이랑 또 성찰을 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적성을 찾는 과정 자체는 참 의미 있죠. 근데 만약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일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때, 네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담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 글을 쓰신 분이 자신한테 맞는 일을 찾으려고 여러 직종을 직접 체험했다고 해요. 네, 직접 부딪혀 본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한테 맞고 이건 좀 안 맞네 이런 걸 조금씩 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적성을 찾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과정이죠.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적성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네. 자료는 이때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일을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방편으로만 대하는 태도, 이걸 좀 버려보라는 거죠. 먹고 사는 방편 이상으로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의 의미 자체를 좀 재정의하려는 시도예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로서 세상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 일로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보라고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약간 타인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바라보자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기서 자기 중심적인 욕심, 뭐랄까, 나한테 뭐가 좋지? 이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타인과 세상을 향한 어떤 기여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내 적성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그 고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와, 고민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 빈자리에는 오히려 보람과 만족 그리고 감사함 같은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접근법이에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이 일이 나에게 맞는가? 이 질문에 너무 갇혀 있기보다는 네, 그 질문에서 좀 나와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나아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진로에 이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적성을 찾는 여정,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만약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네,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는 일을 통한 어떤 봉사나 기여에 집중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와 만족을 찾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일이 단순히 개인의 적성을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봉사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공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세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데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혹은 오직 나만이 내 행복을 책임질 수 있나?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 자료들이 한결같이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왜 타인에게 행복을 기대하는 게 좀 실망으로 이어지기 쉬운지 그걸 먼저 짚어주더라고요. 타인에게 기대는 거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 같은?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대를 상대방이 늘 다 맞춰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하긴 그렇죠.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외부 조건이나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행복은 근본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랄까, 용돈 타 쓰는 것보다는 내 통장에 이렇게 딱 돈이 있는 게 마음 편한 것처럼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비슷한 비유 같아요. 행복의 근원을 내 안에서 찾을 때 진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고요.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료에서는 또 이제 욕망을 채우는 걸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의 한계, 이것도 분명히 하거든요. 욕망 충족의 한계요? 네, 뭘 원해서 그걸 딱 얻으면 잠시는 좋죠. 근데 그 만족감이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게 보이고. 맞아요. 그 자료에 주식 투자 예시가 나오는데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돈을 따도 더 딸 수 있었는데 하고 아쉬워하고요. 네. 또 잃으면 당연히 괴롭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만족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결국 외두에서 뭔가를 얻어서 행복해지려는 건 뭐랄까 임시방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미봉책 같은? 정확합니다. 네.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럼 핵심적인 이유가 등장하는 건가요? 왜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지. 바로 그거죠. 핵심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네. 외부 상황, 인간관계, 내가 가진 물건들, 심지어 내 기분이나 생각까지도요.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없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것들에 내 행복의 기반을 딱 두면 그게 변하거나 없어졌을 때 당연히 내 행복도 같이 흔들리고 괴로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변하는 것에 의지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말 맞는 말이네요. 그럼 이 자료들은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어디서 찾으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원한다면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이게 그냥 현재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참나 또는 불성이라는 용어로 잠시 언급하는데요. 참나, 불성이요. 좀 어려운 개념 같은데요? 네, 약간 불교적인 용어 같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어떤 외부 상황이나 내 감정 평화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변하지 않는 본질, 중심,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내 안에 있는 어떤 단단한 중심 같은 거군요. 네, 바로 그 변하지 않는 내면의 본질에서 영원한 행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게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깨달음 이런 주제에서 더 깊이 다룰 내용 같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중심? 그럼 결국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냥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이어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환경 탓, 남 탓하는 건 행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명확하네요. 네, 그렇죠. 지속 가능한 행복은 결국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거고 타인이나 환경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내려놓고 스스로 행복을 책임지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변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는 것, 그게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행복은 결국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 이게 참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기도 하지만 또 엄청난 자유를 주는 말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외부 조건에 기대기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또 가꿀 수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제안이네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좀 평온함이나 만족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그때 무엇이 내 안에서 작용했을까?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좀 실망했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의 기대, 또 그 결과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뭐랄까 되게 간단해요. 관계에서 뭘 자꾸 이렇게 얻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진 걸 오히려 주려고 만날 때요. 그럴 때 관계가 훨씬 건강해지고 또 나 자신도 좀 더 편안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짧은 글인데도 곱씹어볼 지점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 관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선 자료에서는요. 지나친 기대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꽤 단호하게 말해요. 네. 상대가 내 기대처럼 안 해주면 당연히 실망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기 쉽다. 이런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현실적인 지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생각의 전환 같은 걸 제시하는데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채워주길 바라면서 만나는 거 말고요. 그 대신에 내가 이미 내적으로 좀 충만한 상태에서 나의 행복이나 표현함 같은 걸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편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이타심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약간 전략 같은 거라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죠. 나누기 위해 만난다. 근데 그게요. 기대를 정말 하나도 안 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자료의 맥락을 쭉 보면 모든 기대를 다 버려라 라기보다는요. 상대방이 내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줘야만 해 하는 식의 너무 과하고 일방적인 기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좀 경계하자는 뜻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상대에게 바라는 게 적을수록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유? 네, 이 자유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를 좀 통제하려는 마음이나 아니면 의존하는 마음하고 연결될 때가 많은데 이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 안에서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아하. 그러니까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행복을 저 사람한테
딱 맡겨버리는 그런 기대를 줄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관점만 바꿔도 관계의 분위기나 힘의 균형 같은 게 확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자료에 나온 비유 있잖아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게 적은 사람이다. 이것도 딱 그 이야기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자료에서는요, 연애나 결혼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기대 문제가 더 확 드러난다고 지적해요. 그렇죠. 더 기대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냥 외로워서 아니면 나의 어떤 부족함, 결핍을 채우려고 상대를 찾게 되면 이게 시작부터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필연적으로 실망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자료 필연대로라면 삐걱거림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그 삐걱거림. 어찌 보면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좀 줄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같은 것도 좀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요. 사실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의 반복인데요. 상대에게 거는 기대를 의식적으로 좀 줄여보는 거예요. 최소화하고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뭘 더 줄 수 있을까? 내 좋은 에너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아,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네요.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요. 네, 바로 그거죠. 결국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내 마음의 평화는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주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관계를 대하느냐에 달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베푸는 것에 좀 더 마음을 쓰는 게 결국 내 내면의 평온으로 이어진다. 이 연결고리가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방, 즉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 내부로 가져오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어렴풋이는 느끼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건강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진짜 원한다면 받으려는 기대 대신에 주려는 마음에 조금 더 집중해보라. 이런 제안인데요. 한번 실천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관계에서 바라는 게 적을수록 자유로워진다면요. 지금 당신에게 소중한 관계 딱 하나만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늘 가지고 있던 아주 사소한 기대, 딱 하나만 의식적으로 한번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느껴질까요?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